네, 오늘은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거꾸로 해결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화학 관련 안전된 그런 관련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의 사망자, 수천 명의 피해자를 입혔던 그런 큰 사건이었죠.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 물질만 해도 사실 먹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죽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그 폐로 바로 들어갔을 때는 기관지에서 거르지 못하고 바로 폐로 가게 되면서 폐 섬유화가 일어나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먹어서 안전하다고 해서 흡입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또 역시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어떤 침대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발암 물질, 방사능 물질이었죠. 또 이런 것도 큰 충격을 우리한테 안겨줬었고요. 그 다음은 또 가장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마스크들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마스크에 붙이는 패치의 또 어떤 유해성 논란,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보통 우리는 암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암세포라고 하는 건 평균 하루에도 한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래요.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면역세포. 대표적인 세포가 NK세포인데요. NK세포라는 것이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만나서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3,000개가 생기는데 3,000개가 다 안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개가 생겼는데 2,900개만 없어졌어요. 100개 남아있어요. 그 다음날도 만약에 100개가 계속 쌓이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암 진단되는 기준이 보통 1cm 정도입니다. 근데 1cm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한 수억 개, 암세포가 수억 개 뭉쳐있는 그 크기가 바로 1c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바로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을 진단받으면 뭐 갑작스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최근 1년간 뭐 힘들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에도 3,000개씩 생긴다고 했는데 하루하루를 어떤 식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점점 자라서 1cm까지 돼서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주변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킨다든지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용실인데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괴물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이 뭐냐면 미군 부대가 나옵니다. 미군 부대가 나와서 어떤 그 포르말린이라는 거를 그 싱크대에 뿌려요. 어떤 생명체가 그걸 먹고 괴물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때 이 포르말린을 그 미군 부대에 썼었는데요. 포르말린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 포르말린은 여러분들 시체 방부제입니다. 시체에다 뿌려놓으면 시체가 안 썩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미용실 가게 되면 단순히 커트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보통 파마나 염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파마 염색하다 보면 이 안에는 사실은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에 녹이면 이건 포르말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영화 괴물에서 나왔던 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쓰일까요? 이 시체 방부제로 쓰인다는 이 1급 발암 물질이 왜 미용실에 쓰이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마 염색을 이렇게 했을 때 약을 발랐을 때 그 약품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접착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넣는 것이 바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머리에다 바르게 되면 이게 기체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응 안 하고 있던 남아있는 포름알데히드들이 시간 지나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기체 상태니까 이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미용실 내에는 이런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에서 전혀 거르지 못하고 바로 폐에 직행하게 돼서 폐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사실은 이 포름알데히드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서 이걸 대체할 만한 것들은 개발은 됐지만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네일 아트숍도 좀 같은 맥락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마 네일 아트숍에 한번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존에 있는 매니큐어 이런 것들을 지워야겠죠. 지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아세톤과 톨루엔입니다. 또 아세톤은 아마 집에 곳곳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아세톤만 해도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뒤에 반드시 환기가 되는 조건에서 사용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이것도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에서 전혀 거르지를 못합니다. 바로 또 폐로 직행하거든요. 다 이런 아세톤이든 톨루엔이건 모두 이런 폐 기능에 아주 심각한 저하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약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마스크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아세톤이든 톨루엔이든 포름알데히드 분자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마스크로는 조금 더 거르질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은 대체 물질, 아세톤과 톨루엔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이 조만간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특강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 주십시오. 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린 성분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이 소비자들에게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재 조치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먹는 거라면 다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파마 염색을 먹는 건 아니고 단순히 진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산품이죠.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어떤 독성만 크지 않다면 충분히 제품 서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데서 관계자분들이 수시로 환기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도 환기가 잘 되는 미용실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식당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릇 본 적 있으십니까? 멜라민 수지 그릇. 아마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짬뽕 그릇 생각하시면 됩니다. 짬뽕 그릇. 그리고 우동 그릇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멜라민 수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느낌이 나 좀 약간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집어 던져도 안 깨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싸요. 그만큼 만들기도 쉬워요. 제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널리 이런 식당이나 가정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멜라민이라는 물질과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 포름알데히드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반응해서 제가 멜라민 수지를 만드는데 이게 100% 반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가 짬뽕을 먹는다면 뜨거운 온도에 이 멜라민 수지가 노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름알데히드가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발암물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 이건 그럼 식약처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약처에서 2018년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흠집이 많은 멜라민 수지는 폐기 처분, 버려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흠집이 많이 생기면 표면적이 늘어나죠. 표면적이 늘어나면 포름알데히드가 더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식기세척기에 돌리든 아니면 우리가 수세미를 살짝만 문질러도 흠집이 아주 잘 생깁니다. 사실은 흠집이 생기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온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체제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매우 우수한데 이걸 이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아직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화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젠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숯불구이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가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이제 이런 실내에서 숯불구이 이렇게 파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숯불구이집 가면 꼭 있는 게 뭐죠? 바로 숯이죠, 숯. 맨 위에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숯과 밑에 보이는 숯,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숯불구이집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위에 걸 보셨나요? 아래 걸 보셨나요? 아마 위에 거를 보실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위에 것은 바로 참나무 숯으로 만든 겁니다. 참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참나무 숯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 사진에서 보이는 저 숯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저건 뭐냐면 폐목재로 만들어요. 여러 폐목재들이 막 이런 공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구 공장 같은 데서. 그런 폐목재를 모아다가 화학약품을 넣어서 버무립니다. 버무려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드는 게 저런 합성탄입니다. 값이 당연히 싸겠죠.
굉장히 쌉니다. 이 안에 뭘 넣냐면 첨가제를 넣어요. 첨가제를 넣는데 어떤 첨가제를 넣냐면 바로 질산바륨이라는 물질을 넣는데 그 용도는 바로 착화제입니다. 착화제. 다행히 저것 자체는 그렇게 큰 위험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숯불 위에다 고기 구워 먹는 거지 우리가 질산바륨 자체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숯을 태우죠. 숯을 태우기 때문에 숯을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질산바륨도 같이 타게 됩니다. 질산바륨이 타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산화질소가 아주 과량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산화질소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숯불구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코를 들이민 거랑 사실 똑같아요. 실제 농도 측정해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환기가 매우 잘 되는 곳만 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집입니다. 이제 집에 대해서 집에서 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뭘 해 먹죠?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죠? 요리를 하죠. 요리를 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 뭐가 연결돼 있죠?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바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가스. 일명 우리는 메탄가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근데 이 메테인 물질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산소가 풍부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물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성 물질이 바뀌어 버려요.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기 중에 0.5% 정도만 있어도 사망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산소만큼 충분하면 되니까 뭐 저희 집도 넓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픈된 데서 하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약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주변에서 가스불이 타면 주변에 계속 산소를 계속 잡아먹죠. 그 순간적으로 주변에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산소가 부족해지는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스불만 켜셔도 일산화탄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측정해 보면 그 근처에서는 기준치의 한 8배 정도가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리하시는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일산화탄소를 조금씩 계속 흡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잠깐 슬픈 얘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폐암 참 잘 걸리거든요. 폐암 환자들 저희가 한번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90%는 담배를 피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주된 원인을 바로 이런 주방 환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많이 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름이 저렇게 분해되면서 유해한가스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폐닝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후드랑 창문 열고 요리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아니면 가스불 최대한 약하게 해서 좀 천천히 해먹는 요리해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워셔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워셔액이 뭘 썼냐면 바로 메탄올, 에탄올이 아닙니다. 메탄올 성분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자동차를 타보면 안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내부 순환 모드가 있고 외부 공기 유입 모드가 있어요. 보통 내부 순환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밖에 공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되게 착각이십니다. 어떤 고급차를 타시든 어떤 차를 타시든 차가 어느 정도 한 시속 30km, 한 40km 이상만 달리게 되면 그 내부 순환 모드 버튼 누른다 하더라도 밖에 공기가 일부는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면요. 메탄올을 7ml 정도, 7ml만 입으로 마시게 되면 금세 실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신경에 치명적인 게 바로 이 메탄올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메탄올을 많이 흡입하게 됩니다. 실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죠. 최근에는 그래도 이 메탄올이 에탄올로 이제 바뀌게 돼서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가시게 되면 주로 이제 에탄올 워셔액들 많이 보시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메탄올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골집이나 일반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런 작은 고체 연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저게 바로 주성분이 메탄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태우게 되면 실제로 반응 안 했던 메탄올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증기로. 저런 거를 이용하는 전골집에서 그 메탄올 농도를 제가 한번 측정해 봤더니 실제 기준치의 10배에서 20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찍힐 정도로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이런 메탄올 농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더 값싼 안전한 연료를 만드는 것도 또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특강 들으신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혹시 손 들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할 인체에 무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은 어딘지 궁금하고 또 향후에 연구할 연구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은 역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들, 대표적인 게 대학이고요. 또 국가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연구비를 배분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 어떤 대체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멜라민 수지. 멜라민 수지라고 하면 멜라민과 포르말데히드를 반응시켜서 그런 플라스틱 물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결국 멜라민과 포르말데히드를 다른 화학 물질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효과는 좋은 게 나와도 항상 대부분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경제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체하기 노력들은 정부 주도로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 기업에서도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자칩입니다. 감자칩은 한때 옛날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감자칩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온다. 이런 게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터지고 나서 감자칩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ppm 이하로 나와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소위 말하는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괜찮은데요. 근데 일단 이게 왜 발생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 같은 이런 고탄수화물, 이런 물질들은요, 120도 이상의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바로 저런 화학물질,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 노출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자칩들은 최근에 이런 노출 시간을 확 줄였어요. 그냥 튀기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런 아크릴 아마이드가 거의 안 나오게끔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접하는 게 뭐죠? 감자튀김과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이런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120도 이상에서 이제 튀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이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저감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해서 뭐 건강 비결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항상 튀김 음식 줄이라는 말 항상 나오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폭시 수지라는 걸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좀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에폭시 수지라는 거는 BPA, 비스페놀 A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럼 에폭시 수지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굉장히 코팅도 잘 돼요. 코팅이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이고 값도 쌉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에 사용할 레진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페인트도 있지만 보통 이런 캔 있죠. 캔에는 내부 코팅제로 많이 쓰입니다. 코팅을 안 한다면 당연히 그 금속이 부식되겠죠. 부식돼서 음식물이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코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팅제로 쓰는 게 바로 에폭시 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에폭시 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BPA, 비스페놀 A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BPA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뜨거운 캔커피를 마신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뜨거운 캔커피를 마신다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안에 있는 BPA가 반응 안 하고 있던 BPA가 조금씩 용출이 될 수가 있겠죠. 나름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나름 용출량 규정이 있어요. 0.0 ppm 이하로만 용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용출이 되되 이 이하로 용출돼야 된다는 관리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독성학자가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치보다 굉장히 희석된 농도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 결과를 보니 굉장히 극소량의 농도로 노출이 돼도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항상성이 떨어집니다. 암세포가 형성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약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전히 이런 위험성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또 화학의 종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조만간에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유해한 화학물질들 다뤄봤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위험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결국 양과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이 노출되면 위험한 거거든요.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줄이시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현명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개발되면 그때는 더더욱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